계속 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 190쪽입니다. 자, 이제 조직 구조인데 이게 행정학에도 적용이 되고 경영학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도요. 자, 190쪽이 1번 복잡성. 자, 조직이 위아래로 단계가 많아서 복잡한 건지 옆으로 복잡한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네트워크 조직 요새 이제 우리 경영학 또는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평적 조직이 좀 강해요.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 내가 못하는 건 이 사람. 수평적 조직이 강해서 이게 단계, 계층이 옅어요. 이게 작다고요. 근데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자, 중앙, 지방, 그 다음에 중간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계층이 좀 복잡합니다. 자, 이게 복잡성에 관련된 얘기는 조직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공식화. 자, 공식화라는 거는 규정이 많이 있느냐 복잡하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정이 많네? 지켜야 될 게 많네? 그럼 공식화의 수준이 높은 거고, 특별히 여긴 규정도 없고 뭐도 없네? 기준도 없네? 그러면은 공식화가 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집권화죠. 집권화는 조직의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결정 배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야, 난 이걸 하려면 꼭 우리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는 내가 좀 할 수 있어. 이게 집권과 분권화예요. 이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복잡성 조직화, 공식화, 집권화인데, 자, 그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돼. 그럼 집권화예요. 내가 좀 알아서 했을 때 그럼 분권화예요. 뭐 이 이상 어떻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을 들어가시든 간에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 뭐가 지켜야 될 규정이 많네. 그럼 공식화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쯤 가면은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네. 이런 거 하고, 응? 나는 바로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팀장님 바로 아래네? 그러면 나는 조금 있으면 팀장이 될 수도 있겠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집권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93쪽에 양괄호 2번 부성화의 원리입니다. 자, 부처 편성의 원리인데, 자, 부성화의 원리는 하나의 조직에서 여러 개의 하위 기구를 만드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부성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동질적인 업무 단위로 조직을 편성해야 된다. 이게 조직도를 그리려고 하는데 한쪽 조직이 너무 많은 게 편중되면 안 되고 한쪽이 너무 없으면 안 되고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균등하게 맞춰야 된다는 원리가 부성화의 원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이, 교수님 이거 설마 부성화의 원리처럼 안 되겠냐고. 이거 뭐 말 들어보니까 너무 똑바른 얘기인데 이걸 왜 원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근데 조직 생활을 하시거나 조직을 바라볼 기회가 있게 되면 전혀 아니에요. 야, 급한 일이야. 빨리 이쪽 좀 늘려. 그러다 보면은 한쪽 조직이 굉장히 비례해요. 야, 저희 죄송한데 늘리려고 그러는데 인력이 없는데, 야, 이쪽 빨리 빼. 야, 내일부터 저쪽으로 가. 많아요. 이런 일이요. 불균등한 조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성의 원리가 이게 막상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아니, 이쪽 부처는 이렇게 굉장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왜 이쪽 부처는 이렇게 한가하게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한가해 보이는 이 부서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쪽이 뭐가 복잡해.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조직도가 복잡하지 않은 이쪽이 훨씬 더 일이 많아요.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게 부성화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통솔범위의 원리인데, 자, 통솔범위의 원리는 내가 감독할 부하의 인원이 적절해야 된다는 것. 자, 대표적인 게 초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에요. 자, 제가 초중고를 다녔을 때는 한 반에 47명이었어요. 50명까지 돼 있었어요. 47명, 50명. 고등학교 때 45명, 48명이었어요. 자, 담임 선생님 혼자서 50명가량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빨리, 신속하게 다 움직여줘야 돼. 자, 얘들아 줄 서자 그러면 확 이렇게 딱 줄 서야 돼. 1번부터 쭉 해가 줄 서야 돼요. 그 다음에 4열로 맞춰, 3열로 맞춰, 5열로 맞춰. 이게 완전히 군대처럼 딱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학년 10개 반이에요. 1학년 10개 반, 2학년 10개 반, 3학년 10개 반. 50명 몇 명이에요, 벌써. 자, 500명, 1500명이 운동장에 일사불란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딱 열을 지어서 맞춰야 돼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통솔하기 쉽지가 않아요. 50명의 그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출산 때문에 지금 한 반에 18명. 그런데 한 학년에 6개밖에 안 돼요. 자, 이 왜 그러냐면은, 이거 군대에서 나오는 원리긴 한데, 군대의 소대, 한 소대의 소대장이, 자, 부하 병사들이 몇 명,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1인당 15에서 20명가량이 적당하다. 이게 아주 옛날의 연구 결과예요. 자, 그런데, 군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학교를 보자고요. 학교? 통솔범이 선생님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뭐 10명, 15명씩 한 사람, 15명씩 한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개개인을 좀 더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교육학의 선생님들을 많이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솔범위 원리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50명을 봐. 한 사람이 30명 볼 때까지 낮춰.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저출산 때문에 저절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서 가능한 한 맞춤형 교육 수준으로 가게끔 하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론적 근거는 뭐냐? 통솔범위 원리다. 간단해요. 논리적으로는요. 그래서 통솔범위 원리는 원래 군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군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 감독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자가 일 잘했어, 일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그 통솔범위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넓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통솔범위 원리라는 게 조직을 개편할 때 되게 쓰이고요. 이 정부 조직에서는 이 통솔범위 원리에 맞춰서 조직을 막 개편했습니다 이러면 아무 말을 못해요. 뭐 이거 뭐 맞거든, 본인이 봤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쓰임새가 좀 넓습니다. 자, 그리고 에도크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195쪽이요. 동그라미 1번 에도크라시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개념이 이거예요. 뭐야? 한국말로 뭔데? 당시 교수님들도 그냥 이렇게 불러야 돼. 이거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대로 불러. 사전에도 안 나와. 심지어 사전에도 안 나와. 자, 크라시. 그래. 그래. 이거는 그래. 관료제의 뒷단어 같아. 에드호. 이게 뭐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조금 살아보니까 에도크라시는 요 개념이에요. 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에도크라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조직, 규정이 이게 좀 규정이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조직, 뭐 이런 건데 이게 에도크라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네트워크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태스크포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에서 에도크라시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업무는 좀 니네들이 좀 다 해봐. 추진단 같은 거. 근데 그 업무가 완료가 되면 이분들이 다시 원래 이제 그 공무원 직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에도크라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인데요. 이게 행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보다 요걸 읽을게요. 기능 조직. 나는 지금 행정학과에서 일을 해. 기능 조직. 뭐 행정학과, 뭐 정치외교학 이렇게 있잖아요. 쭉 기능 조직이에요. 대학교는 기능 조직이에요. 나는 행정학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수평적으로 뭔가 한 가지가 더 들어와요. 수직적으로는 나는 행정학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다른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가 들어오냐? 야, 행정학과에서 일하면서도 입학 업무를 좀 맡았으면 좋겠어. 대학교 들어오는 애들 입시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어.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행정학과 업무에 대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것도 있고, 수평적으로 입학처에 관련된 업무를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업무를 해주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나는 A 부서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B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물론 이게 대학교를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이게 이제 기술 조직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요. 나는 무슨 A를 부품을 개발하는 사람이야. 그 부서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그 부서의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 근데 하필 내가 맡은 그 부품이 어떤 특정한 다른 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그럼 그 특정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도 이제 부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맡은 업무는 너희 부서에서도 네가 하고
우리 쪽에도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조직인데 이 조직의 장점은 자, 최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고 빨리 협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 그거 필요하다고 내가 바로 보내줄게. 우리 뭐 과장님 이거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이게 가능해요. 동시에 두 개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 일단 그 담당자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난 하나도 어려운데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매트리스 조직은 쓸모가 없는 조직이 돼요. 그리고 가끔 헤맬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여기에 장단을 맞춰야 돼, 저쪽에 장단을 맞춰야 돼,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그 조직원 개인의 역량이 좀 있는 조직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196쪽에 위원회 조직이요. 동그라미 5번이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가장 많은 모습이 위원회 조직입니다.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 합의제 기구라는 거. 자, 그리고 196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거. 이게 정부에서 제일 흔하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자,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뭐 징계위원회 많아요. 뭐가요? 뭐가 많아가지고 이 에도크라시,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위원회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에도크라시는 약간 이제 그 조직의 여러 모습을 이렇게 통합한 경우의 개념인 거고, 매트릭스 조직 같은 경우는 정부보다는 기업에서, 그 다음에 뚜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나는 우리가 신규 제품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네가 맡은 업무 중에 신규 제품에 좀 이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게 있어, 좀 해봐. 그 다음에 기존에 네가 하는 일을 하고, 이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 개념이고, 위원회 조직은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